1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리인데요.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에 전입 확정 건전한권 또는 뭐 압류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보니까 또 전입 건전한권 확정. 요 두 번째는 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입과 확정 일자를 먼저 받았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일단 저당권 우선 변제권보다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 1등으로 다 받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입신고는 요때 했는데 확정 일자를 요때 나중에 받았단 말이죠. 그죠? 이랬을 적에는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보다도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나중이니까 이게 1등이 되면 확정 일자가 2등이. 근데 이 사람 뭐 소멸기준 걸린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 전세 금치는 걸 다 배당받지 못했다더라. 그러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되고, 그죠? 여기 돼가지고 이제 경매 정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잠깐만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전입 확정하고 나서 이제 대구 서부 사건이에요.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 타경에 이게 오피스텔인가 되겠는데 2021 타경에 34374 34374 아파트네요. 대구 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와 있고요. 현재 이게 상당히 많이 유찰됐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 22일이면 오늘이 11월 14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요.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해가지고 3억 2천만 원짜리가 말이죠. 34%까지 떨어졌네. 뭐가 있나요? 봐가지고. 이 2021 타경에 34,374억 강제경매 사건이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예. 강제경매 사건에 들어간 밑으로 입찰 8일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요. 김모 씨라는 분 보증금이 1억 원이네요. 일단 대항력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2019년 1월 21일자 압류보다도 먼저 전입 및 확정일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유찰돼가지고 4차 기일까지 떨어졌나? 이것도 보니까 공매가 진행 중이네. 그죠? 공매. 예. 공매가 진행 중. 이게 보면요. 공매가 진행 중이면서 여기 또 보니까 강제경매 보니까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임차인 이분이. 그래서 보니까 경매하고 공매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랬을 적에는요. 먼저 끝난 사건이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 공매 절차상에서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대금을 완납해버렸어. 그러면 경매 절차는 이제 빠이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매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경매 절차상에서 내가 낙찰 받아 대금을 얼른 납부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공매는 빠이빠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1억이잖아요. 그죠? 1억 원인데 이 경매 신청권자리 나와 있네. 본인이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셨고 1억 원인데 이게 3억 4천만 원인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이제 유찰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공매해가지고 국유니까 세무서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위 이제 세금 같은 경우 해가지고 뭐 당해세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 세금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당해세냐 일반 조사 이거 조사 똑소리 내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조세 체납에 따라 가지고 압류 등기 안 된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왜냐면 경매나 공매에 나왔던 공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 안 내니까 압류에서 공매 절차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경매도 보면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요. 봐가지고 이게 경매 당할 정도 된다 그러면요. 그 채무자 측에서는 세금 제대로 못 낸다 이거죠. 특히 소유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봐가지고 세금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물건에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이랬을 적에는요, 세금이
체납된 세액이 얼마이며 당해 세냐 일반 조세냐 말이야. 이거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경매인 입장에서는요, 이런 그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루트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무슨 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헛된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 저는 그런 소리 개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예. 아니, 세금 체납된 거 알려주는 게 무슨 개인정보에 해당됩니까?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이게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그 물건은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어이구 당해서다 그러면 당해서 우수는 책이지. 이게 1등으로 확 다 가져가 버려봐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가져간다더라. 다 가져가 나서 보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당해서가 뭐 엄청 세금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받아간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이 사람이 나머지 잔여 금액에서 한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낙찰자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천만 원 낙찰자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화 상담 많이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니까 한 분이 저희 그 채널 구독하신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물건지가 춘천인가 그랬다는데 압류가 막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했대요. 전화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냥 지레심작으로 미리, 물론 그래요. 어떤 깝깝한 세무서나 이런 법원에서는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예. 그런 이야기 하는 데는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못 봐가지고. 그죠?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거기서 그때 이분도 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엄청 자세하게 세목과 체납된 세액이 세목하면 세금 종류잖아요. 그죠? 세목. 예. 세목과 체납된 세액. 그죠? 우리 이거 세목만 알면 됩니다. 물론 세액도 알면 더 좋죠. 그죠? 세목과 세액을 알면은 이놈이 당해세인지 아니면 일반 조세인지, 그죠? 당해세 같은 경우 당해세 우선 원칙이 있고,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 기일을 따지고, 이거 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세목이 뭔지도 몰라.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도 몰라. 물건이 뒤집다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뿅 해가 똥바가지 뒤집쓴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똥바가지 한번 뒤집어 써보실랍니까? 똥냄새가 말이지, 그냥. 천지를 진동을 해버린다니까. 그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조세 체납에 따른 체납 금액이 많은 물에 내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실제 우리 유튜브 상에서 제 휴대폰 번호로 전화 주신다니까요. 010-9447-5853을 해가지고 전화 주셔가지고 말이죠. 체납된 세액이 2억이래 3억이래 해가지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럼 그거 조사했어요? 안 했대요. 무슨 배짱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물론 희망사항이겠죠.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등기돼 있는데 세액이 요따만하게 이렇게 왜 놨겠지. 한 몇백만 원. 근데 이 몇백만 원이 2억이래. 어떻게 2억이면 걔네를 다 가져가본다니까요. 세무서에서. 그러고 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걔가 못 받았다고 그건 낙찰자 다 완전히 그때 이제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덤탱이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체납된 세액이 있다, 아니면 또 근로자 임금 채권 아니십니까? 그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라가지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강제임금 신청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입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은 그러니까 그나마 세금은 양반이에요. 세금은 우선 변제권이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 이게 최우선 변제가 뭡니까?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범위가 배당 금액의 반만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최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가 낙찰금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어떤 그 사건 보면요, 근로자 임금 체불된 금액이 억 단위로 된 게 있다. 억 단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물건이 정말로 좋아. 그럼 이거 과연 내가 들어간 낙찰을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죠. 소유자가 법인이냐. 법인 같은 경우는 쫄딱 망했으니까 뭐 세금 못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또 개인인데 이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냐. 그거 조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어요. 사업체를 운영했다. 근데 아이고 세금 못 내고 하니까 경매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그죠? 근데 일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물상 보증인 있잖아요. 그죠? 예. 친구가 말이지, 사업하는데, 뭐, 보증 쓰는 거 있잖아요. 물건 때, 예.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물상 보증인 해가지고, 채무자가 아니야. 그냥 담보만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다 보면, 그런 경우라면은, 그분이 뭐 또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마음 놓고 들어가도 아니면 또 일반 채무자가 소유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니까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은데 그런 그 관계까지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은 그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확정일자도 마찬가지 그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찍어줘요. 근데 지금 보면요.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택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세대 열람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뭐 14조가 나와 있어요. 뭐 14든 15든 나와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언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고 이런 사실관계를 알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요. 상가에 입찰하신 됐을 적에 법원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신청 언제 하였다? 이것만 믿고 들어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체납된 세목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접근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 못해요 봐가지고. 저쪽에 전화하니까 뭐 뻑 해가서 뭐 개인정보 보호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헛돈 소리 해버리면요. 이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 세금 관계가 아니면은 공매도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공매 들어오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등기부등본 보니까 공매가 잠깐만요. 압류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압류해서 보니까 영도구 부산광역시에서 압류 나고 중부산 세무서에서 또 압류가 뭐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세목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또 공매 공고 나와 있죠. 그죠? 캠코에서 공매 공고 안 나와 있습니까? 캠코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 번호거든요. 그러면 꾸준하면 2020-3-032-79에서 이건 이제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공매 이걸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적에 과연 여기서 얼마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였는지, 또 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직접 전화해가지고 해놨던 세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조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럼 이 절차상에서 내가 공매 절차상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강제경매 절차상에서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어떤 수익을 올리는 수밖에 그렇게 관리 방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있고 이건 지금 보니까 다시 정보지를 펼쳐놓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언제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인데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억 다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세금 관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제 대구나 이 인근지에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요.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시세, 그러니까 17.97평이 전용 면적이니까 아마 25평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매매 가격도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이 감정가 3억 2,100만 원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이제 왜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가격 시점이 2021년 7월 달이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죠? 괜찮았잖아요. 근데 바같이 요즘 어떻습니까? 2022년도 들어가 완전히 죽을 맛이잖아요. 건설회사들 완전히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뉴스 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실사 3억 2,100만 원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금액 자체가 푹 해가지고 말이지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 자체에 대한 조사 분석을 우리가 똑소리 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냥 제가 뭐 이 경매 정보지를 보고 말이지, 리허설 한다고 막, 이거 안 해요. 저는 딱 사건 번호만 보고 그냥 요 노트에 다 적어놓고, 그냥 제가 그냥 물건을 보고 그냥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뭐냐면요, 이제, 이것도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서산 지원 사건인데요. 2021 타경에 571 53에서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서산시 성현면 왕정리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아파트인데요. 잠깐만요. 요거하고 오늘도 약간 시간 오버할 테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보시니까, 입찰 8일 전이죠. 11월 22일로 잡혀 있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고, 1억 8,400만 원에서 30% 저감됐네요. 그죠? 2억 6,400에서, 저는 면적이 25.7이니까 33평형 정도 되겠다. 청수도 9층이니까 뭐, 비교적 양호하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아이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좋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환영해야 된다니까. 여기 보니까, 전입 확정, 4월 8일, 4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예, 이것만 놓고 보면, 쓸데없이 이 사람이 확정 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 최대 합가와 관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정 일자가 빠르고 전입 날짜가 나중이다 그러면 이게, 혹시 이게 최대 합가에 의해 가지고, 그죠? 최대 합가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미리 누구 확정 일자 받았다. 와이프가 이제 단독 세대로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았어요. 근데 전입 신고는 뭐다? 남편이 나중에 이 집에 돌아왔다. 그럼 다시 세대 합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대 합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서 대항력은 언제다? 와이프가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이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와이프가 이때 전입신고했어요. 이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이때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이프는 남편의 세대원으로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대합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에 저당권이 딱하니 설정되었다 이거지. 그럼 저당권 요걸 말소 기준 권리 봐가지고, 이게 보면 이게 없거든요. 전입신고 나중에, 그럼 낙찰자한테 이 사람 잭소리 못하겠네? 뭘 잭소리 못해 봐가지고 낙찰받아 지가 임차하는데 찍소리 못하지. 이때 뭐다, 이게 와이프의 전입 날짜, 요거 기준에서, 저당권 빠르니까, 그리고 뭐다, 임차인들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정일자가 택도 없이 빨라. 확정일자가 예를 들어가 뭐 2020년에 받았고, 전입신고가 2022년도에 했다고 하면,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럼, 이게 혹시 세대합가 이런 게 있는가 해가 또 요 사이에 어떤 뭐, 이렇듯이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이것도 찬찬히 보시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건도 이제 보시게 되니까, 김모 씨라는 분이 1억 4천만 원이네요. 일단 소유권 이전하고, 건저당권이 2021년도 4월 달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이미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와, 또 저당권 설정 금액 20억이네요. 이거 설정한 법무사 양반 되게 좋았겠다. 법무사들은 이제 설정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네한테 이게 많이 떨어지는데요. 옛날 제가 아는 법무사한테 이야기 들어봤는데, 설정 비용이 20억 정도 되면 대단하답니다. 대단하다는 거. 그래서 근데 1억 4천만 원이다. 1억 4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3월 15일이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 했죠.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 했으니까, 전입 확정 빠르니까. 그럼 1억 4천만 원 다 받아간다 이거죠. 1억 4천만 원 다 받아간다더라.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근본에 뭐, 임차인 같은 경우 자기 1억 4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 더 받아간다. 근본에 당연히 낙찰되겠죠. 이게 낙찰 안 된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을 봅니다. 그죠? 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 국면에 돼가지고 계속 곤도박질 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금융권들 전부 다 박살나 버립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과연 정부에서
팔짱 끼고 그냥 띠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뭐 완전히 완화해서 대출을 막 풀어준다 해도 대출 이율이 높아가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겁이 나서 대출 못 받잖아요. 그죠? 아. 그럼 바가지 하다못해 뭡니까? 취득세율이라 좀 이게 완화를 시킨다든지, 예? 양도소득세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회사조차도 다 죽는다 그러면 이거 완전 박살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근본에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의 낙찰 받는다고 하면 이 임차인은 1억 4천만 다 받아가잖아요. 그때 낙찰자, 이 사람 뭐다, 낙찰자한테 연락 와가지고 저기요, 명도 확인서 하나 작성해서 주시면 안 되실까요? 명도 확인서 하면요, 그 뒤에다가 낙찰자 인감증명 있잖아요, 인감증명. 인감증명 이렇게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명도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안 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배당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배당 받아갈 수, 이거는요, 그냥 배당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제가 볼 때 담당 경매회장 마음 같아요. 이것도 아주 옛날에 있었던 꽤 오래된 사건이죠. 근데 이게 그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말이야 아주 깐죽거리는데 나이도 어린 게 말이지 아주 반말 비슷하게 찍찍하고 해가지고 얄미워가지고 어쨌든 나간다길래 명도 확인서를 주면서 인감증명이 있었는데 인감증명 안 줘버렸어요. 왜 안 줬냐 하니까 네가 명도 확인서 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달라고 그랬을 때 경매회장이 여봐 인감증명 가져와 했을 때 네가 다시 나한테 전화 주면 내가 엄청 나도 더 애미게 했다 그러는데 인간이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완전 강간무소식이 연락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뭐 명도 확인서 뒤에다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물론 원칙이에요. 그런데 첨부 안 해도 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겁니다. 일단 봐가지고 이제 명도 확인서는 있어야 되니까 낙찰자의 어떤 협상을 이제 낙찰자 이제 협상 진행하는데 좀 우위에 점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더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이게 또 많은데 일단 요건 말이죠. 제가 사건을 제가 수원 사건입니다. 이게 68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해가지고요. 이 사건도 보시면은 대금 미납을 해가지고 이제 재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본건이 평수가 좀 넓어요. 이게 전용 면적이 49.48평이니까 58평형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달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자, 근데 2021년 12월 달에거든요. 7억 8천만 원. 요 건의 가격 시점이 2021년 10월달 작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볼 때 마이너스 알파이지 않겠느냐. 근데 마이너스 알파가 과연 얼마인지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누가 7억 3천만 원 쓰셨네요. 쓰셨다가 이분이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럼 이분 5,460만 원짜리 어머야 떡 사드셨네요. 그죠? 2등과의 가격 차이가 1억 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이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입찰 가격이지 않겠느냐. 그럼 만약에 이번 기일에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고 6억 1,290만 원 요 기준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해서 입찰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 건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보증금액이 4억 원이잖아요. 4억 원. 그죠? 보증금액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인데 배당 요구를 하셨잖아요. 2021년 11월 15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전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당권자가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했다고요. 저당권자는 2021년 8월 26일 날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 빠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4억 원이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 4억 원을 전액 다 배당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근본에 보니까 5억 4,600만 원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1,290만 원 기준에서 6억 한 2천 정도의 낙찰 받는다면은 임차인 4억 원 배당 받더라도 2억 2천만 원 남고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저당권자 배당 받아가든지 말든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자기 4억을 받아간다 하더라면 또 그쪽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죠? 명도 확인서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의 지위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수원 사건입니다. 2021 타경에 72460
오산시 오산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금액은 조금 이제 저렴하지요. 금번에 11월 22일 날입니다. 11월 22일 날 3차 매각기를 잡혀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1회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30%죠. 그러니까 금번에 보니까 두 번 유찰되니까 와 49% 절반 이하로 훅 떨어져 버렸어요. 절반 이하로 훅 떨어져 버렸다더라 하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사랑하자 이거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짜증나. 보증금도 못 받아가는데 괜히 뭐 낙찰자한테 말이지 징징거리 사고 말이지. 이사병 주는 게 관례라고 헛된 소리 내서 말이지. 이게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2019년 3월 14일자 건저당권보다도 2015년이 빠르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2022년인데 됐네. 얼마야? 7천만 원이네. 알았어. 근데 보니까 여기 임차인 이분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게 이분이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요. 와, 이게 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에다가 어머야, 10억이네. 25억, 15억. 이런 또 8,500만 원, 건 35억, 30한 6억 정도의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해결이 안 되면은 누가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겠습니까? 체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니까 그냥 이 임차인이 마지못해 이게 이제 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요. 소유자, 이번에 보니까 법인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30한 6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채권 최고액이 이참에 이 물건을 통해가지고 이거 퉁 털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오히려 제가 만약에 소유자라면요. 김모 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봐, 당신 나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경매 좀 집어넣어줘 봐봐. 경매 집어넣어주면요, 모든 게 다 툴툴 털어버리니까, 다 소멸 기준이니까 다 죽어버려. 다 없어져버려. 다 없어. 소유자,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네, 그죠? 이 사람이 여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 제가 같으면 제가 소유자라면 저는 이렇게 임차인한테 가서, 오히려 임차인 네가 경매 집어넣어라. 경매 비용 내가 부담해줄게.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35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보증금 7천만 원인데 근본에 보니까 두 번 유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절반 이하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7,399만 원이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됩니까? 한 돈 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됩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경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금액이 그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용 면적이 8.65평인 거 보니까 원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원룸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물건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가지면서 잠깐만요. 이게 내부 구조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호벌 배치도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원룸 같네요. 보니까 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 이게 아파트로 된 데는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말이죠.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게 여기까지 1번 배당 요구 동기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참 진도 늦게 나가죠, 그죠? 그리고 어디 언제입니까? 11월 16일입니다. 모레 2022년 11월 16일 날은요. 2번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약간 시간을 좀 오버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나가시기 전에요. 화면 밑에 이 손가락 표시 있죠?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경매 영상물을 제작을 하게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